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노혜경의 그엽새 시작하겠습니다. 임화를 사흘 동안 다루겠다라고 해놓고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임화 같은 문제적인 인간을 사흘 만에 다 훑어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요. 하지만 우리의 그 근대의 역사 속에서 이광수라든가 최남선이라든가 하는 굉장히 초기의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고 우파적인 사람들에 대한 소식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요. 그러나 임화처럼 굉장히 비극적인 인생을 살다가 비극적일 뿐만 아니라 극적인 인생을 살았죠. 일제시대의 식민지 지식인들 가운데서 가장 문제적 인간이라고 할 수 있었던 임화에 대해서 뜻밖의 우리가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렁뚱땅 징검징검 뛰어가면서 소개를 한, 그야말로 발췌식으로 소개를 한 임화를 여러분들이 이름 두자 기억하고서 어디에선가 임화를 찾아서 읽어보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오늘은 임화의 시와 그리고 임화의 생각 가운데서 제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임화, 죽었다. 그런데 왜 그는 미제 스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저는 누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누명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자인하고 갔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그 한낮의 어둠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잠시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혁명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서 혁명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혁명을 이루고 심지어 전쟁도 벌어졌어요. 전쟁을 이겨야 하죠. 그러한 와중에 위기가 닥쳐와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왜 같은 혁명의 동지들이 서로를 저주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할까? 그리고 그러한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왜 스스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희생을 당할까? 이런 것들이 참 궁금했던 차에 그런 일들 많잖아요. 변절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또 변절하지 않고서 나는 변절자다 하고는 찌그러지는 사람들도 많고 뭐라고 할까? 운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울이는 노력은 조금 확대시켜보면 혁명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벌이는 여러 가지 일들과 굉장히 맥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 대혁명 끝나고 나서도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들이 엄청난 공포 정치를 하면서 자기의 동지였던 마라, 당동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죽입니다. 그랬을 때 죽어간 그가 왜 나는 미제 스파이였다라고 말을 했을까? 이게 정말 저는 궁금했죠. 진짜 미제 스파이였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임화의 일생을 제가 이 주마간산격으로 잠깐 훑어보아 드린 것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셨듯이 임화가 자기 자신의 양심과 자기 자신의 자존심에 위배되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확립에 위배되는 스파이 노릇을 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남긴 시들이 단순히 선전선동시가 아니라 굉장히 당대의 고민을 안고 있는 격정적이고 서정적인 그러한 시들이었다는 점으로 보더라도 임화는 시인이었고요. 영화배우에다가 공산당 서기장에다가 문학사가 이론가에다가 수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옷을 입고는 있지만 그래도 임화의 본질은 저는 시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규정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도 누군가를 속이면서 숨기면서 은밀하고 음험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드러나죠. 그러한 임화가 어째서 미제 스파이라고 하고 죽었을까? 자, 이 점에 관해서 한낮의 어둠이라고 하는 소설이 굉장히 아주 고통스러워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이 내면을 추구해 들어갑니다. 그 사형을 기다리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혁명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그 혁명의 주역에게 정보부 간부가 찾아와서 회유를 합니다. 당신이 혁명을 배신했다고 자복하고 죽으라는 거죠. 당신이 혁명을 배신했다고 자복하고 죽으라. 이 사람은 나는 혁명을 배신한 적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혁명이 변질되었을 뿐이다. 나는 배신한 적 없다. 그리고 찾아온 사람은 혁명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네가 변질된 것이다. 혁명은 여전히 순수하다고 자복하고 죽어라. 왜냐하면 네가 도달한 환멸의 순간을 모든 민중들이 스스로 성장해서 도달했을 때 비로소 혁명은 한 단계 성숙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성숙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로 환멸을 먼저 가르치면 안 된다.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진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노사모 운동을 했을 때도 어떤 사람들은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비전에 못 미치는 또는 비전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꼈을 때 아주 비판하기도 하고 이탈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 1세대 내지는 제일 잘 앞장서서 다른 말로 하면 아방가르드 전위적으로 뛰어가던 사람들이 발견한 노무현의 이탈을 보지 못하고 최초의 좌표에 노무현이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달려옵니다. 이랬을 때 앞선 사람들이 저 사람들에게 노무현은 이탈했어. 노무현은 변질했어. 노무현은 혁명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지점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도달해서 스스로 깨어있게 되었을 때 그때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나을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반드시 볼셰비키 혁명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회적 운동은 똑같은 문제를 봉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똑같은 문제를 봉착하게 되는 것 같고 이 똑같은 문제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죠. 임화가 우리를 지금 좀 슬프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미제 스파이라는 오명을 쓰고 임화가 세상을 뜨게 된 것은 총살령을 당해서 세상을 떠난 것이죠. 떠나게 된 것은 임화가 진짜 미제 스파이였다 아니었다를 다 떠나가지고요. 6.25 전쟁이 이제 북쪽의 남침으로 시작이 되어서 결국은 미군이 참전하고 유엔군이 참전하고 하면서 북한이 휴전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자기들은 이겼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패배한 책임을 김일성이 직접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으로서 김일성이 얘기합니다. 박헌영이가 일단 휴전선을 돌파해서 그때는 휴전선이 아니고 38선이죠. 38선을 돌파해서 남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남로당원이 전국 각지에서 봉기를 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봉기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한 책임들, 일제 봉기를 결코 박헌영이 조종하지 못했고, 그랬던 것은 박헌영이 일제 봉기를 봉기를 조직하는데 실패했다기보다는 그가 미제 스파이였기 때문에 우리를 속여서 전쟁을 일어나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남로당에게 전쟁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비극을 시작시킬 때 사실 박헌영이 김일성에게 직접 공격을 당했다기보다는 엄호석, 한설야 같은 카프 내에서 임화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임화를 공격을 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 굉장히 비극적인 것이지요. 전쟁 기간 동안에 임화는 다시 한번 시인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북쪽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길을 그렇게까지 펴고 살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해주로 올라가가지고 김상호가 있었던 해주죠. 해주에서 이 조소문화협회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초라한 직책을 맡습니다. 초라한 직책을 맡아서 있으면서 전쟁 중에 문화공작대 일원으로 서울로 오기도 하고요. 서울로 돌아와서 딸을 찾다가 썼던 시가 너 어느 곳에 있느냐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소련을 방문하기도 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김순남이 곡을 붙인 인민항쟁가 같은 노래들을 통해서 전쟁에 나선 병사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했지만요. 그러나 임화가 자식을 찾아서 서울에 문화공작대로 입성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헤어진 딸을 찾아 헤맸던 일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시를 썼고 한 것은 그 혁명의 와중에서 혁명의 실패를 눈앞에 보면서 어떻게든 혁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희생양으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공산주의자 임화가 동시에 시인 임화였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만 했던 것. 이것은 볼셰비키 혁명에 참여했었던 수많은 그 러시아 형식주의라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모더니즘 시학을 남겨놓은 그 볼셰비키 시인들의 운명하고 똑같은 거죠. 예, 똑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제가 이 임화의 시들을 소개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내거리의 순이라든가 또는 우리 오빠와 하루 같은 시들은 좀 유명하기도 하고 일제시대 때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 소개는 하지 않으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내거리의 순이는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너 어느 곳에 있느냐라든가 제목이 정말 멋있죠. 바람이여 전하라. 이런 임화를 직접 사형에 이르게 했던 시들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시들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예, 그 전에 시인으로서의 임화가 천착했었던 주제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대개 시인들은요, 우리가 시를 읽을 때 학교에서 배운 굉장히 나쁜 버릇 가운데 하나가 어떤 시인들이 어떤 어휘를 썼을 때 밑줄 쫙 긋고 이것은 원래는 무슨 뜻이다라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죠. 물론 은유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요 이랬을 때 내 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내 마음을 호수에 비유를 했을 때 호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이 있습니다. 맑고 넓고 고요하고 뭐 이런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속성을 내 마음에다가 빗대어 준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말을 할 때는 내 마음은 맑고 넓고 고요하고 그리고 배저오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 이렇게 시가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 마음은 호수라고 하고 호수에 빗댑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내 마음 밑줄 쫙 끊고 내 마음은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거는 시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 가운데 극히 좁은 일부일 뿐이고 그런 방식으로 시를 읽어가다가 보면 시인이 정말 하고자 했던 말들을 몽땅 무슨 퍼즐 맞추기처럼 다른 말로 바꿔치기 해야 되고 그러다가 보면 원래 시인이 하고자 했던 그 말, 그 마음, 그 정서, 그 격정 그리고 그 깨달음 이런 것들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수가 생기죠. 특히 임화처럼 말이 많은 시인들 굉장히 길잖아요. 이 길고 말이 많은 시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읽어가지고서는 놓칩니다. 박목을 같은 시인조차도 그렇게 읽으면 놓치고요. 은유의 방식으로 시를 쓰는 시인들은 뭐라고 할까, 미당서정조 같은 시인들이 있죠.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요. 이런 식으로. 그런 몇몇 시인들에 국한되고 대부분의 시인들은 자기 방법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 시인의 시집 전체를 읽어 나가면서, 이 시인이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구나. 이 시인의 표현 방법은 이런 방식의 습관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읽어보는 게 훨씬 풍부한 시 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임화를 보았을 때 시에서 유독 많이 드러나는 단어들이 있고 그러한 단어들을 임화학자들이 뽑아내요.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내거리와 순이입니다. 순이는 반드시 순이란 이름으로 등장하지는 않아요. 순이가 되었다가 요코하마의 기지배가 되었다가 심지어 어머니도 되었다가 우리 오빠와 하루에서는 오빠를 부르는 이름 없는 화자가 되기도 하죠. 예, 그렇게 임화의 시에서는 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순이는 누이죠. 나의 동생, 여동생. 예, 이 순이는 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임화가 지향하는 어떤 여성의 이름이고, 그리고 내거리라고 하는 것은 임화가 나가서서는 장소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그 모티브가 임화의 시 속에서 거듭 되풀이되면서 공산주의자 임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시인 임화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요. 저도 임화의 시를 쭉쭉쭉 읽으면서는 비교적 공감을 하는 대목이에요. 내거리의 순이는 굉장히 그때 당시의 시의 이 풍토를 놓고 볼 때 굉장히 파격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감옥에 간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애인을 가지고 있는 순이에게 오빠인 내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시의 주인공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인공으로 감옥에 가 있는 아름다운 청년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 이런 것 등등이 임화의 시 속에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풍경, 어떤 느낌, 이런 아주 파편적이고 잘 디자인 느낌들을 주워 모아가지고 만든 시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의 주장이 있고 하나의 가치관이 있고 그리고 하나의 운동 목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는 시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제가 임화의 시 가운데서 그러면 임화를 죽게 만들었던 그 문제의 시, 이 너 어느 곳에 있느냐라고 하는 시는 6.25 전쟁의 와중에 임화가 서울 거리에 와서 북한군이 서울에 진주한 지 열흘 만에 임화가 서울 거리로 옵니다. 서울 거리로 와가지고서 애타게 자신의 딸 혜란이를 찾아 헤매지만 혜란이와 그 엄마인 이귀래는 어디에 갔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시로 읊은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 이길의 혜란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니까 유명한 임화 연애 사건들을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 한 편 소개하는데 뭐 사설이 너무 기네요. 예, 그래도 사실 시 그 자체보다는 이런 얘기들이 조금 더 재미는 있죠. 임화가 결혼을 2번 합니다. 결혼을 2번 하는데요. 첫 번째 아내는 이귀래라고 해서 임화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 프롤레타리아 동경지부, 그러니까 말을 잘못했습니다. 예, 조선 프롤레타리아 동맹, 문예동맹의 이 동경지부의 지사장이자 나중에 그 지부를 해체하고 무산자사를 차려가지고 잡지를 발행하고 있었던 이북만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의 집에서 식객으로 머물게 되죠. 가출했고 집안은 망했고 올 데 갈 데가 없었던 임화는 한국에 있을 때, 즉 조선에 있을 때도 박영희의 집에 머물면서 식객 노릇을 합니다. 27년에 그 임화가 25년도에 결성된 카프에 들어가서 박영희를 자기의 정말 그 포악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의 중심, 자기의 기둥, 자기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박영희의 노선을 따라서 김기준을 격렬하게 공격하고 하는데 가담하고 하면서 중요한 사람이 되지만 차츰차츰 임화는 박영희 노선보다는 김기진 노선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박영희를 배신하죠. 자, 그래서 박영희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북한이란다.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 일본으로 건너가서 또 머물렀던 데가 이 공산주의자 이북만의 집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북만이 한 1년 가까이를 임화에게 볼셰비키 마르크스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이론으로 제대로 세례를 받은 진짜 공산주의자가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결국 카프의 서기장이 되기까지 하죠, 임화가. 근데 거기에서 이 이귀래를 만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음속에 그리던 순이
우리 오빠와 화로에서 어린 영남이와 함께 감옥에 간 오빠를 뒷바라지하고 있는 바로 그 순이, 마음속의 그 순이가 이기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이기래는 굉장히 강고한 공산주의자였어요. 아주 강력한 공산주의자였고, 시인이고 미남이고 키 크고 빠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한 임화와 아주 반해가지고서는 임화가 조선으로 돌아올 때 같이 돌아와가지고 살림을 차리거든요. 근데 결혼식을 안 하고 그냥 살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여성 잡지사 기자가 이기래 씨한테 물었대요. 혼인식을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 없느냐 그랬더니 모든 프롤레타리아 동지들이 그렇게 사는데 우리라고 뭐 남다를 거 있겠수라는 식으로 아주 쿨하게 대답을 했다는 당찬 여성이에요. 이 이기래하고의 사이에 결혼하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혜란이라고 하는 딸입니다.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이 이기래 여사하고 어떻게 헤어지게 되느냐? 임화가 감옥에를 한 번 갔다 와요. 카프가 그 첫 번째로 검거되었던 것이 공산주의 협의회 사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던 검거 사건이었는데요. 이때 임화가 김남천 등등하고 같이 감옥에를 가는데 김남천은 꽤 오래 감옥살이를 하지만 임화는 몇 개월 만에 풀려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죠. 뭔가 임화에 대해서 이 이기래 여사가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임화가 전향서를 썼다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임화가 이때 폐결핵을 얻어요. 폐결핵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폐결핵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한쪽 폐를 잘라내야 될 정도로 아주 악화됩니다. 그 잘생긴 미남자 임화가 키만 크고 빼짝 마른 그런 임화로 변하는 거죠. 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그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소녀들이 로망인 시인의 모든 모습을 임화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화배우급으로 잘생겼고 시인이고 폐결핵 환자고 공산주의자고 가실 거 다 가진 사람인데 이기래 여사는 이 임화를 버립니다. 그가 유약하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굳센 품성을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슬프죠. 예, 이래서 임화의 첫 번째 사랑은 파탄이 납니다. 자기가 형이자 아버지로 모셨던 사랑하는 동지의 여동생과 결혼을 했으나 그 여동생은 임화의 동지성을 의심하고 그를 버립니다. 시리에 빠진 임화는 더더군다나 임화를 더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이 뭔가 하면 1934년도에 전주 사건이라는 거 하는 게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카프들이 또 한 번 검거가 됩니다. 또 한 번 검거가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카프가 해산기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는데 이때 임화가 안 잡혀가는 거예요. 얼마나 수상쩍겠어요. 이 기록을 샅샅이 훑어보고 검토를 해본 김윤식 교수는 임화가 실제로 카프를 배신해서라기보다는 폐결핵이 너무 악화가 되어서 그래서 잡아갈 가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기래 여사의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죠. 이 시리에 빠진 임화는 마산으로 내려가가지고서 요양을 하게 됩니다. 마산에 결핵요양원이 있잖아요. 예, 마산에 내려가서 요양을 하게 되면서 이때 새로운 여성을 한 명 만나죠. 이현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니고 있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해서 살게 되는데 두 번째 결혼이죠. 이 이현욱이가 이수키라고 불리기도 하는 어떤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의 딸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수키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 이현욱 씨가 필명을 지하련이라고 하는 소설가였습니다. 지하련은 단편소설계에서는 이태준하고 쌍벽을 이룰 만큼 굉장히 빼어난 작가였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소설가 지하련보다는 임화의 아내로 더 많이 그녀를 기억을 하고 있죠. 이 비극적인 지하련은 임화가 총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무렵에 소련에 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서는 평양으로 쫓아와가지고서는 임화의 시신이라도 수습을 하려고 찾아 헤맸습니다마는 시체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평양 거리에서 실성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서 죽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게 지하련의 비극적 최후입니다. 연애 사건도, 연애 박사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임화지만, 임화의 족속에 뚜렷이 남아있는 이 두 여성들은 아마 조선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가장 멋진 여성들 중에 두 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튼
갑자기 제가 왜 이름을 이봉래 이길에 헷갈립니까? 예, 사이에서 태어난 딸 혜란이를 찾아 헤매다가 찾지 못하고 결국 시로 썼던 것이 이 말을 사형에 이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게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거나 자, 너 어느 곳에 있느냐를 드디어 소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 슬픈 시가 너무너무 깁니다만은 이 시에 관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애상적이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머리가 절반이었고 어머니는 종이장처럼 납작하고 가슴이 종이처럼 얇아 항상 가슴이 아프고 자, 이런 유약하고 애상적인 사람들로 그려놓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하여 패배의식을 고취시키고 전쟁에 대한 혐오사상을 고취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이만의 죄목이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 어느 곳에 있느냐? 사랑하는 딸 혜란에게. 아직도 이마를 가려 귀민 머리를 따키 수줍어 얼굴을 붉히던 너는 지금 이 바람찬 눈보라 속에 무엇을 생각하며 어느 곳에 있느냐? 머리가 절반 흰 아버지를 생각하며 바람 부는 산정에 있느냐? 가슴이 종이처럼 얇아 항상 마음 아프던 엄마를 생각하며 해저무는 들길에 섰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침마다 손길 잡고 문을 나서던 너희 어린 동생과 모란꽃 향그럽던 우리 고향집과 이야기 소리 귀에 쟁쟁한 그리운 동무들을 생각하며 어느 먼 곳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벌써 무성하던 나뭇잎은 떨어져 매운 바람은 마른 가지에 울고 낯익은 길들은 모두 다 눈 속에 묻혀 귀 기울이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얼음장 터지는 소리. 아버지는 지금 물소리 막던 낙동강가에서 악독한 원수들의 손으로 불타고 허물어진 숱한 마을과 도시를 지나 우리들이 사랑하던 서울과 평양을 거쳐 절벽으로 첩첩한 산과 천리장강이 여울마다 우는 자강도 깊은 산골에 와서 어둠에 있는가 모를 너를 생각하며 이 노래를 부른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은하가 강물처럼 흘러 나무로 빗기고 영광스런 우리 군대가 수도를 해방하며 자유와 승리의 노래를 거리마다 가득 찼던 아름다운 여름밤, 전선으로 가는 길역에서 우리는 간단 말조차 나눌 사이도 없이 너는 전라도로 나는 경상도로 떠나갔다. 이동안 우리들 모두의 고난한 시간이 흘러 너는 남방 먼 곳에 나는 아득한 북방 끝에 천리로 또 천리로 떨어져 여기에 있다. 그러나 들으라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이러한 도적의 침해에 우리 조선 인민이 어느 한 번은 굴해본 적이 있으며 한사코 사와 물리치지 아니한 때가 있었던가. 보라, 우리 영웅적 인민군대는 벌써 청천강을 건너 평양을 지나 다시금 남으로 내려가고 형제적 우리 중국 인민지원부대는 폭풍처럼 달려와 미구의 너희 곳에 이를 것이다. 기다리라,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엷은 여름 옷에 삼동 겨울바람이 칼날보다 쓰라리고 진동하는 눈보라가 연한 네 등에 쌓여 잠시를 견디기 어려운 몇 날 몇 밤일지라도 참고 싸우라. 악독한 야수들의 포탄과 총탄이 눈을 뜰 수 없이 퍼부어 내려도 사랑하는 나의 딸아, 경애하는 우리 수령은 무엇이라 말하였느냐. 한 채의 땅 한 뼘의 진지일지라도 피로서 지켜내거라. 한 모금의 물 한 톨의 벼 아릴지라도 원수들에 주지 않기 위하여 너희 전력을 다하거라. 원수가 망하고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싸우라. 그리하여 만일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금 나와 만날 수 있다면 나부끼는 조국의 깃발 아래 승리의 기쁨과 더불어 우리의 만남을 눈물로 즐길 것이고, 불행히도 만일 네가 이미 이 세상에 없어 불러도 돌아오지 않고 목매어 부르는 나의 소리를 영영 듣지 못한다면 아버지의 뜨거운 손이, 엄마의 떨리는 손이, 동생의 조그만 손이, 동무들의 굳은 손이 왜 딴 먼 곳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엄마를 생각하며 동생을 생각하며 동무를 생각하며 고향을 생각하며 조국을 생각하며 외로이 흘린 너와 너희들의 피를 100배로
100배로 하여 1000배로 하여 원수들이 가슴팍이 최후로 말라 닿을 때까지 퍼내일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한밤중 어느 먼 하늘에 바람이 불어 바람이 울어 새도록 잦지 않거든. 머리가 절반 흰 아버지와 가슴이 종이처럼 얇아 항상 마음 아프던 너희 엄마와 어린 동생이 너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줄 알아라.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너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 어떻습니까? 사실 이 시가 이렇게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 전쟁터에 나간 자신의 딸, 헤어진, 서울에서 만났다가 전라도로 경상도로 헤어진 이 아들, 자신의 딸을 병사로 치환해서 그리면서 열심히 싸우자,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조국을 몸바쳐서 싸우자, 수령을 옹이하자, 이런 시로 읽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전반적인 기조는 솔직히 말해서 이 원수를 무찌르자, 싸워서 이기자, 수령님을 받들자, 이런 얘기는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에다가 덧붙인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한설야라든가 김남천 같은 사람, 과거의 동지들이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 대목을 탁 집어가지고서는 그의 그 애상적이고 시인다운 시를 재료로 삼아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 역사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 비극적이죠.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소소님께서 지하련 얘기를 잠시 적어주셨어요. 한때 우리가 정을 속삭일 때 나를 사랑스럽다 불렀고 멀리 떨어졌을 땐 반드시 미더운이라 불렀던, 서로 사랑함을 축복했고 서로 제 의무에 충성됨을 감사했으며 그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비둘기처럼 사랑함을 경계했던 남편의 죽음이 고향도 가족도 버리고 올북한 지하련에게는 견디기 힘든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지하련은 치마끈도 제대로 묶지 않은 채 평양 이곳저곳을 헤매며 남편의 행방을 묻다가 평양북도 회천의 수용소로 끌려가서 거기서 병사했다는 설도 있답니다. 너무 슬프죠? 이렇게 너무 슬퍼서 어떡하면 좋으냐. 근데 임화의 지하련에 관한 이 묘사가 너무 가슴을 찔러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비둘기처럼 사랑함을 경계했다고 임화가 말을 했답니다. 비둘기처럼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비둘기처럼 사랑하지 말고 믿었고 그리고 사랑스럽고 그러나 또한 혁명의 동지였고, 자, 이러한 사이, 그 임화를 잃어버린 지하련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세상에, 제가 막 눈물이 나려고 해요. 훌쩍. 신청곡이 없어서 노래를 한 곡, 듣고 넘어가기엔 잔여 시간이 너무 없군요. 제일 마지막에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임화의 시 한 편을 소개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또 한편, 임화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또 한 편의 시도 소개를 하는 게 좋겠죠. 바람이여 전하라. 이 바람이여 전하라라고 하는 임화의 시는 제목부터가 굉장히 가슴을 울리는 데가 있어요. 이 시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부 다는 소개를 못할 것 같아요. 원래 제목은 바람이여 전하라입니다. 전하라 바람이여, 물결 소리 들리는 듯 먼 남방 해양을 불어오는 이른 봄바람이여, 오늘도 초연자욱하고 황진 일어 눈을 뜰 수 없는 천장 얕은 하늘을 지나 총탄 빗발처럼 싱싱 머리 위를 나르고 포화 함부로 쏟아지는 이런 산맥들을 넘어 상기도 얼음 녹지 않아 찬바람 겨울처럼 강의를 스쳐가는 먼 고향, 해 저무는 저녁 달지는 새벽에 불타 허물어진 폐허 위를 외로이 걸어갈 우리 사랑하는 머리 흰 분들에게, 그 애처로운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하라 우리의 마음을. 밤마다 당신들의 따뜻한 손길 어루만지던 흰 이마는 이미 비와 바람과 눈발에 돌처럼 찌들었고 원수의 피와 죽음과 마지막 비명소리를 노래처럼 그리워하며 돌과 쇠로 굳어졌으나 어찌 꿈엔들 송아지 울던 우리 시골의 버들숲과 암내 물소리와 종다리 울음을 기억하지 않으며 그 속에 나서 그 속에 커서 승회를 자란 당신들의 향그런 품을 잊을 수가 있는가고.
산을 넘어 들을 지나 강을 건너 어느 곳에나 자유로이 불어가는 바람이여. 악독한 원수의 손에 사랑하는 남편과 어린 것들과 그 밖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잃어 홀로 망연한 어머니들에게, 불붙는 휘발유와 쏟아지는 총탄 폭탄 속을 집과 낯가리의 마을까지 잃고 바람 속에 섰는 어머니들에게, 또한 참을 수 없는 오욕 속에선 차라리 죽음을 결심한 우리 순결한 어머니들에게 반드시 전하여 달라. 눈빛 뿌리는 야영의 찬자리에서나 화약을 안고 온 원수를 찾아가는 풀 깊은 언덕에서나 언제나 우리의 당신들의 따뜻한 입김은 복수의 새로운 불길을 우리의 가슴 속에 타오르게 하며, 끊임없이 들려오는 당신들의 간절한 가슴의 고동 소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우리들의 용기의 영원한 원천이라고. 가까워오는 봄, 다가오는 승리 속에 불이 끊이지 않는 이른 봄, 바람이여 전하라. 너무나 많은 슬픔과 이길 수 없는 원한과 분노에 머리 더욱 희고 가슴 더욱 얇아진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에게, 아들이 돌아옴을 그보다도 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밤낮으로 영원하며 잠 못 이루는 우리 조국의 충실한 어머니들에게, 원수의 죽음과 멸망과 사무친 원한의 보복을 위하여 전사처럼 싸우는 우리 용감한 어머니들에게 눈물 대신에 저주를, 한숨 대신에 불을 뿜으시라고. 그리하여 영예와 승리가 모든 산과 들과 숨과 온갖 마을 도시들의 태양으로 나는 날, 당신들의 아들들은, 당신들의 딸들은 반드시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전해달라. 자, 이 시도 문제의 너 어느 곳에 있느냐라고 하는 시집에 실렸던 시고요. 이 시 역시 겉보기에는 전쟁의 승리를 고취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애상적이고 나약한 마음을 퍼뜨렸다라는 제목을 씁니다. 뭐 어떻게 보면 한설야라든가 엄호석 같은 평론가들이 임하의 시 속에서 애상적이고 나약한 모습을 발견한 것은 옳을 수도 있어요. 임하는 사실 혁명가이기 전에 시인이었고, 시인이었기 때문에 혁명가였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임하는 시인이었기 때문에 변질되어가는 혁명을 그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느꼈을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남한을 해방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론이지요. 그야말로 저 푸르른 창공에 빛나는 별 같은 차가운 이론. 하지만 실제 현실은 포화에 찢기고 어머니와 자식이 헤어지고 산과들이 불타고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송아지 울고 햇볕 반짝이는 그러한 고향 마을이 아닌 완전히 폐허가 되고 피와 그리고 찢겨져 나간 팔다리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고향. 자, 이게 전쟁인데 이 전쟁 앞에서 임화가 아무리 공산주의자로서의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시로서 전쟁의 승리를 북돋워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절한 장면들에 눈이 안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그랬다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임화의 마음은 어째서 이렇게 참혹한 전쟁이 있어야만 했을까라는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가끔 생각을 해요. 이제 이 일제시대 때 일제 말기에 시를 쓰는 시인들이 친일적인 형식으로 쓰면서도 부역하는 형식으로 쓰면서도 그 뒤에 이렇게 어리는 어떤 언어 묘사의 특성으로 그가 실제로 친일이었을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부역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마음으로 우리가 임화의 시를 바라본다면 엄호석이라고 하는 눈 날카로운 평론가가 임화의 시 속에서 현재의 공화국, 자신들의 공화국을 부정하는 어떤 마음을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시인 임화가 지니고 있었던 비극이라고 저는 봅니다. 공산주의자로서 임화는 자기 자신을 발명했어요. 제가 이 발명이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요. 그 얘기의 뜻은 존재하고 있는 식민지 지하에서 식민지의 지배에 속하지 않는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식민지 지배에 복종하거나 또는 식민지 지배에 협력하고 또는 식민지 지배에 짓눌리는 내가 아닌 어떤 다른 내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그 다른 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이었기 때문에 볼셰비키 사상이었기 때문에 임화는 볼셰비키주의자로 자기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발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의 정체성을 이루어간 거죠. 그러나 그 정체성 이전에 임화의 본질은 시인이었고 시인 임화의
시인됨의 마음이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격렬한 상황 속에서 드러난 그러한 두 편의 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 반쯤 흰 아버지와 가슴이 얇아 늘 아프던 어머니. 이게 우리 조선의 어머니 아버지이고 그 조선의 어머니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가고 있는 아들과 딸에게 원수와 반드시 이기고 살아서 돌아오라. 네가 어느 하늘 아래 죽음으로 묻힐지라도 우리는 너의 승리를 믿는다. 이런 시를 써야 했던 마음이 어찌 안 슬프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 속에 슬픈 마음이 어떻게 안 드러날 수 있을까요? 저는 시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태어나서 배운 말로 시를 쓰기 때문에 언제나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국어를 사랑하는 민족 시인이지만 동시에 인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모든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서로를 죽이지 않는 삶을 지향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순간은 강력하게 마음을 먹고 정말 인권을 해치고 인간을 해치는 악한 자들을 향하여 폭탄을 쥐고 돌진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편들었던 그 사람들도 똑같은 악마로 변해간다라고 느낄 때 여전히 그들을 옹호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민들을 위하여 스스로 당신들이 원하는 혁명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나는 혁명의 적입니다. 라고 말하고 죽어가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훌쩍. 자, 노혜경의 그 엽세 여기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기약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